그날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30년간 노동당 간부로 일했습니다. 주민을 감시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원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한 9세대 간부가 말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아니, 김여정 동무께서 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 모든 간부들이 눈치만 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그의 여동생 한마디로 뒤집힌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그의 여동생을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지금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아들과 손주는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년간 당 회의실에서 제가 본 것은 김정은도 모르는 북한 권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실권 장악, 당 내부의 권력 투쟁, 그리고 무너지는 체제의 민낯.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19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6살의 나이에 평양 중구역 당 세포비서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당 간부였고 6.25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이었기에 저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배급제가 그나마 작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당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청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김일성, 김정일 두 분 수령님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오늘도 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주민들의 사상 교육과 생활 총화 주관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담당 구역 주민 50여 명이 모여 생활 총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일주일간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무, 이번 주에 몇 시간이나 자아 비판 학습을 했습니까? 3시간 했습니다. 비서 동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5시간은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고 저는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민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당 간부였기에 배급도 일반 주민보다 나았고 평양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 아들,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녔고 딸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지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령님이 계신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여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물론 재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당 간부라는 지위 덕분에 장마당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당 간부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동생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당에 충성하면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현지 지도 소식, 남조선 괴뢰들의 만행, 미제의 침략 야욕. 뉴스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5년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듬해부터 배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kg씩 나오던 쌀 배급이 10kg으로 다시 5kg으로 줄었습니다. 당 간부였던 저조차 배급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아내는 중국산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당 간부의 아내가 장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체제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수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저는 또 다른 균열을 목격하게 됩니다. 2013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당 청사복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성택 동무가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옆 구역 당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성택,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고모부. 그 높은 사람이 숙청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장성택의 재판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두 명의 군인이 그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높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구나. 그날부터 당 청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졌고 누구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교시에 무조건 옳습니다. 만 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구역의 당 초급 비서 박동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회의를 했는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동무의 아내가 한국 드라마 USB를 받다가 적발되었고 그 책임을 물어 박동무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을 당에 충성한 동료가 아내의 잘못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용소로 끌려간 것입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저는 당 회의에서 다른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당 내부에 두 개의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측근들, 주로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간부들이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김정일 시대부터 일해온 50대 이상의 9세대 간부들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두 파벌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9세대 간부가 조심스럽게 반대했습니다. 동무는 혁명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젊은 간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가운데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쪽을 따르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9세대를 따르자니 숙청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구역의 한 주민이 공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넘어온 한국 영화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구역 주민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고 저도 당 간부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반동분자를 엄벌하라. 인민의 적을 처단하라.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무엇을 한 거지? 인민을 위한다며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고발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나?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던 것을. 이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탈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랐고,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든 적응해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18년이 되자 당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김여정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당시 30살도 안 된 그 여성이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되면서 실질적인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한 구세대 간부가 말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아니, 김여정 동무께서 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결국 젊은 간부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김정은도 그의 여동생을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만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1월부터 중국과의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던 모든 물자가 끊겼습니다. 쌀, 기름, 설탕, 심지어 약품까지. 장마당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장마당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쌀값이 얼마요? 1kg에 6,000원입니다. 뭐라고요? 작년에는 500원이었는데. 아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당 간부인 저조차 쌀을 사기가 버거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에서는 자력갱생을 외쳤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자력갱생을 외쳐도 배는 고팠고 물가는 올랐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2020년 겨울 저희 구역에서 한 노인이 굶어 죽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갔을 때 방 안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다 늙어서 굶어 죽다니. 저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당 간부로서 주민을 보살펴야 하는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당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무들, 올해 핵무기 개발 예산이 30% 증액되었습니다. 젊은 간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민식량 배급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한 구세대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장마당에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핵무기가 우선입니다. 젊은 간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정권은 인민을 먹여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인민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오직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한 구세대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동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 내부에서라도. 아니, 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제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화하라.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보는 자들을 찾아내어 엄벌하라. 저는 그 명령서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고발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인민을 지킨 게 아니라 인민을 억압해온 거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6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복무 중이었고 딸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탈북? 말도 안 돼. 나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불가능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2021년 6월 아들이 10년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21살 아들이 군복을 입고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잘해라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10년간 굶주리며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애쓰다가 청춘을 다 바치게 될 거야. 제가 당 간부로서 알고 있던 북한군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 겨울에 난방도 없이 얼어 죽는 병사들. 제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해 12월 딸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주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기쁜 날인데. 아니요. 그냥 기쁘고 그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이 아이도 자라서 굶주리고 통제받고 감시당하며 살게 되겠지. 20살이 되면 군대에 가거나 공장에 배치되겠지. 그리고 평생을 김씨 일가를 위해 일하다 죽겠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대가 이어진 이 지옥을 끊어야 한다. 나라도 나가서 통일을 준비하고 언젠가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그날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56세, 당 간부, 평양 거주. 제가 사라지면 바로 수사가 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다가 저는 아내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상한 소리 하나 해도 되겠소? 무슨 소리요? 우리 탈북하는 게 어떻겠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민수는 군대에 있고 수진이는 갓난아기가 있는데.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라도 나가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소?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3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비용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었습니다. 평양 아파트를 몰래 처분했습니다. 30년당 간부 생활로 모은 금반지, 시계, 귀중품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56년간 북한에서 산 대가입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탈북 날짜는 2022년 2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음력 설날 연휴여서 사람들 이동이 많고 경비가 비교적 허술할 것이라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군부대로 연결된 전화였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아버지,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몸은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수야,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잊지 마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딸에게는 며칠 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꼭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딸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교회에 있는 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2월 14일 밤 마지막으로 평양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 김일성 초상화가 걸린 방.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겠지. 아내와 저는 가방 하나씩만 들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에. 2022년 2월 15일 새벽 4시 평양역에서 함경북도 청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당 간부 신분증 덕분에 검문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내와 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평양이, 이 땅이, 56년을 산 내 고향이. 12시간이 지나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김동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를 따라 두만 강변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낡은 집 한 채, 그곳에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집에는 우리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모두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2월 18일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2시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잡히면 죽습니다. 정말 후회 없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하지만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언젠가 아이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5도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 4명이 한 줄로 따라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앞사람의 뒷모습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저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희미하게 얼음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300m 거리에 북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어가야 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6세의 몸으로 얼어붙은 강 위를 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얼음에 부딪혀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기었습니다. 아내도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드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얼음이 깨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서라. 북한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순찰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을 비췄습니다. 뛰십시오.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56세,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이처럼 뛰었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힘껏 중국 쪽 강변으로 뛰었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계속 갈라졌습니다. 드득드득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잡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국경선을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저는 헐떡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 살았어요. 아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중국 공안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6년을 산 북한 땅을, 아들과 딸을, 손주를, 부모님 묘소를,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렇게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첫날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연변의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집 지하실, 거기서 우리는 3일간 숨어 지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브로커의 경고였습니다. 북송,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하실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햇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담요 한 장을 덮고 서로를 껴안은 채 떨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소?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잘했소. 조금만 참읍시다.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3일 뒤 브로커가 우리를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시켰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짜 신분증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중국 조선족입니다. 말투를 조선족처럼 바꿔야 합니다. 저는 평생 평양말을 썼습니다. 56년간 익숙했던 말투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칭다오로 이동했습니다. 3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칭다오에 도착해서는 한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 뒷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잠깐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접시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5,000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처음 약속은 2만 달러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안 내면 공안에 신고하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시계를 팔아요. 아버님께 받은 그 금시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을 칭다오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북송당하는 꿈, 아들과 딸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주인이 한국인 선교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50대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국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왜 저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기에 신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갔습니다. 칭다오 공항 출국 심사를 통과할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신분증이 통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것은 2022년 4월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집에서 2주를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베트남 경찰이 집을 급습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추방될 겁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베트남 경찰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진짜 자유가 눈앞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저는 아내와 함께 하노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영사관 직원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개월간의 도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 전기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온 세상이 환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같은 민족의 나라인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북한 언어 차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민주주의 제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56세에 처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얻은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30년간 평양에서 살았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채소 코너에 쌓여있는 신선한 야채들, 고기 코너에 넘쳐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과일 코너에 온갖 과일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걸 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나가도 이렇게 풍부한 물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귀했고 비쌌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담았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우리는 북한에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것들을 자유롭게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56세 나이에 북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간 당 간부로 일했는데 이제는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였어도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비원이라도 월급만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구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영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김정은을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구나. 진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군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굶주리고 있지는 않을까? 딸은, 손주는 잘 살고 있을까? 저희 때문에 피해를 받지는 않았을까? 한국에 와서 안사실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는 것.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딸도 감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30년간 당 내부에서 목격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내부에는 김정은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측근들과 9세대 간부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김여정의 실권 장악. 당 회의에서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김여정의 한마디로 뒤집히는 것을. 많은 9세대 간부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숙청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군부와 당의 권력 다툼도 심각합니다. 핵무기 개발 예산을 두고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당은 핵무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자고 하고 일부 군 간부들은 군인들 먹여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북한 체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장마당에서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균열이 언젠가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56년을 북한에서 살며 30년을 당 간부로 일하며 모든 것을 잃고 탈북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 이 풍요, 이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의 동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손주를 다시 안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